이제 저희가 최근에 가업승계, 우리의 먹거리 중에 가장 큰 몫에 해당하는 게 가업승계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업승계는 사실 뭐 여러 아마 지방에서도 그렇고 서울에서도 진행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가업승계는 한 방에 결과는 나오질 않는 것 같아요. 가업승계란 기업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오래 걸리고 또 의사결정 과정에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 본 건 결국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들을 같이 진행하려면 우리에 대한 신뢰가 좀 높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런 신뢰를 높이는 작업 중에 어떤 우리 보통들 많이 3-7 하면 뭐 대표적으로 실패 사례로 뭐 저도 불과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가 분석해 보기 전까지는 3-7이 실패 사례로 제가 뭐 PT를 할 때 언급을 하거나 뭐 그랬던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걸 분석해 보면서 과연 그럴까? 그것은 아마 우리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지난 5월 17일 날 제가 그 상속 감자의 근거를 하면서 그때 뜨거운 핫 이슈로 올라왔던 게 그 전라남도 화순 지역에 있는 그 호반건설이라고, 그 회사가 뭐 3조 호반건설을 뭐 8억 주고 뭐 승계 작업을 완료했다 뭐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가장 어떤 기본은 우리 이 대표님이 60년생 정도 돼요. 뭐 실제 생년월일은 호적상이 61년생인데 실제는 60년생이라고 그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데요. 네. 근데 어쨌든 이분이 이 회사를 한 거는 자회사를 하나 세운 거예요. 승계 전략을 요약하면 요 호반이라는 자회사를 아들이 15살 때 지분 100%, 자본금 5억짜리 회사 세워서 열심히 일감 몰아주기를 계속했습니다. 이 호반건설 모회사에서 이 BOT라는, 원래 그 전 사명은 BOT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그 인하우스 광고 대행도 하고 분양 대행도 하고, 나중에는 뭐 그러다가 더 사업 규모를 확장해서 직접 뭐 주택 건설 분양 다 이런 것들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요게 이제 아버지 회사고 이게 아들 회사입니다. 요게 아버지 회사, 아들 회사. 그전에는 뭐 지지부진하다가 2013년 이후에 대규모로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서 매출, 뭐 순자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엄청나게 키워놓고, 아버지 회사는 2013년도 이후에 사실 거의 정치된 상황이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합병해서 아버지 회사하고 자기 회사를 다 합쳐서 전체 지분을 이 아들이 지금 30살 됐습니다. 88년생이니까 31구나. 그게 53%를 지분을 인수했고요. 이 과정에서 여기 15년 장기 플랜이 주요한 겁니다. 이거 뭐 편법 승계니 어떤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지만 어쨌든 이건 법에서 시킨 대로 한 거예요. 그럼 뭐 신설해서 자녀한테 자녀의 신설법인을 세워서 뭐 해주는 거에 저는 우리 세법상에 전혀 문제는 되지 않거든요. 도덕적인 측면에서 그걸 욕을 하면 우리 대다수의 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들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뭐 증여해주고, 아니 장관 되려는 사람들 후보 검증할 때 뭐 사전 증여해주고 그거 막 문제를 삼는데, 그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다 처리를 했어요. 세법엔 문제는 없는데 그냥 도덕적으로 그 꼬투리 잡고 싶어 하는 거죠. 어쨌거나 그래서 이 호반건설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그 일감 몰아주기가 2012년도 이전에 일감 몰아주기가 법제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 여기에 보면 그 내부 거래 비중이 2012년도 이전에는 거의 뭐 100%였어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준 게 거의 100%에 가까웠어요. 2012년도 이후에 일감 몰아주기가 법제화 되면서 그 비중이 떨어진 거죠. 이렇게 일감 몰아주기, 뭐 기업 분할 합병, 이 호반건설을 찾아보면, 인터넷 호반건설을 찾아보면 회사가 거의 뭐 몇 년 만에 한 번씩 호반건설이 달라졌어요. 여러 가지 호반건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호반건설을 만들어 놓고 기업 분할을 하고 또 합병을 해서 호반건설도 사명 변경하고 막 아주 어지러운 과정을 거쳤는데, 이 15년의 그 어떤 장기 플랜이 이 사람 혼자의 의지로 된 게 아니고 저는 전문가가 붙어서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초창기에 이 호반건설이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이었는데, 그 외부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이 3일 회계법인입니다. 그게 한 2010몇 년도까지는 3일 회계법인이 맡다가 2010몇 년도 이후에 이제 3정 회계법인은 넘어갔는데, 아마 초창기에 3일 회계법인에 내지는 이
회장의 어떤 그 영민한 머리와 그 전문가가 붙어서 15년 작업을 마무리했다. 그래서 2018년 12월에 두 기업을 합병하면서 그 젊은 나이에 지금 많은 대표님들이 다 부러워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60년생이 61년생이 뭐 지금 채 60도 안 됐는데 그 13조 재산을 자녀한테 50% 이상 물려줬다고 하니까 되게 부러운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군가 전문가가 옆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우리가 그 가업승계 컨설팅에서 물론 소규모 회사는 한 방에 뭐 이렇게 주식을 증여하고 뭐 잉여 인출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어느 정도 기업 사이즈가 나오면 한 가지 답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큰 규모의 그 뭐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나가서 계열사가 두세 개 있고 뭐 옛날에 돈을 많이 벌어서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고 이런 기업들은 한 방에 답이 나오질 않아요. 결국 이렇게 적어도 3년, 5년 정도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이 사례를 분석한 건 이게 과연 어떤 것인지 되게 궁금했었고 제가 또 이렇게 분석해 본 걸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는 누군가 전문가가 붙어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관리해서 만드는 작품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난번에 한 얘기 다시 한번 반복하고 이건 이제 대표적으로 성공 사례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3-7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은 가업승계 실패했다. 입 달린 사람이면 누구나 3-7 하면 가업승계 실패 사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전증여재산 합산 때문에 뭐 그 증여세 부담이 뭐 합산돼 가지고 또 했다. 그리고 여기에 팔리고 저기에 팔리고 제가 2017년 6월에 그 지방의 어느 업체 가업승계 컨설팅 그 프리젠테이션 하면서 그때 만들었던 자료예요. 제가 그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이 자료를 만들었다고요. 이게 매싱새가 어찌하다 이 꼴이 뭐 여기저기 팔려 다녔다는 거죠. 저 뭐 이게 경영권 포기 대표 사례? 이게 이 기사가 2013년 1월 13일 날 나온 기사예요. 근데 2013년 1월 13일인데 과연 이걸 쓸 수 있느냐? 이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 넘어가면 나옵니다. 이제 3-7 하면 이게 뭐 되게 나오는데 3-7의 연역을 보면 이 어르신이 김영규 회장께서 1930년생인데 아마 전쟁통 내지는 뭐 일제시대 때는 제 나이에 아마 저기 호적 신고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어떤 신문에 보면 32년생으로 추정되는 나이도 나오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북한에서 1.4태 때 남하를 하셨습니다. 남하에서 천안 그 근처에서 이제 이 공장이 그 3-7 공장이 천안 직산에 있습니다. 직산 마정공단 마정리 그쪽에 있는데 어쨌든 그쪽에서 어쨌든 자판 행상을 해서 그 도랑통을 잘라가지고 손톱깎이를 만들어서 자판 행상을 시작했는데 75년 대동산업사를 설립하고 뭐 쭉 넘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96년도, 97년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통상산업부에서 세계 1위 제품. 우리나라 손톱깎이가 전 세계를 다 석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97년에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CCTV 그 중국 공영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외국에서 이렇게 훌륭한 거 손톱깎이를 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걸 만드는데 우리는 왜 못 만드냐 그 얘기를 해서 더 유명해졌고 보잉사하고 777 이번에 737 만들었다가 망가져가지고 뭐 이번에 737 안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비행기 777을 만들던 시절이거든요. 777 가지고 그 상표권 분쟁이 일어나서 또 더욱 유명해졌고 그래서 회사 이름 3-7 바꿨습니다. 이 시기쯤 바꿨고 그리고 2003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등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2002년도 결산 실적을 보면 자산 210억, 부채 65억, 자본 148억, 자본 15억, 매출 300억, 순이익 12억. 이 회사가 과연 지금도 상장을 한다면 상장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제 생각에 아마 안 됐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IMF 터지고 나서 코스닥 뭐 벤처붐, IT 벤처붐이 막 불면서 올라갔다가 막 풀어지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요 시기쯤에 어쨌든 간에 그냥 전략적으로 이게 앞에 이런 상황 때문에 여기가 코스닥에 등록이 됐던 거지 실제로 매출을 보면 피크는 요 시점이 피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매출이 줄어들었거든요. 어쨌든 요때 440만 주 액면가 500원짜리 4,900원에 발행해서 이 회사가 지금 대주주가 305만 주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4,900원 하면 149억을 사실은 손에 쥐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2008년도에 김영규 회장이 결세를 하셨는데 이분이 어떤 신체 건강이 소아마비, 어렸을 때 소아마비 교통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하고 신장 한쪽을 제거하고 협심증이 있으셨어요. 이미 이분은
이때쯤부터 상당히 상태가 안 좋으셨던 거죠.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아서 아마 제가 알기로 여기 스키세븐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졌던 사람은 김상욱이라고 사위예요. 사위인데 사위가 요쯤부터 대표로 맡아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삼국세 뭐 이것 때문에 중해홀딩스에 매각됐고요. 또 하나 2009년 1년 채 넘어서 TH홀딩스라는 회사에 또 매각이 됐어요. 그래서 앞에서 뭐 이렇게 내 꼴이 팔려 다니는 신세 뭐 이게 나오는 게 바로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한번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과연 그런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98년도에 매출 피크였어요. 그리고 쭈그러들었습니다. 쭈그러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쭈그러들었거든요. 쭈그러들었고 2003년도에 코스닥에 상장했던 시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 코스닥 상장을 했고 그리고 여기 사전 증여를 했다. 사전 증여를 한 200만 원 정도 했어요. 이때 사전에. 그리고 상속이 일어나고 뭐 매각이 되고 이 사전 증여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상속세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신문지상에 우리가 170억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 되게 궁금합니다. 과연 진짜 170억이 나왔을까? 제가 한번 검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우리 김영규 회장께서 갖고 계신 게 한 80만 주, 85만 주대 이렇게 두 사람한테 최종적으로 그 지분을 상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두 사람이 어쨌든 상속은 원하는 대로 나눠줄 수 있으니까 어떤 뜻이 뭐 협의를 해서 나눠 가져도 되고 뭐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해서 나눠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분한테 이렇게 40만 주, 45만 주를 최종적으로 상속을 했어요. 85만 주 상속을 했고 그 사전에 증여를 했는데 2006년도, 2007년도, 2007년도 두 번 했는데 이 배영수라는 분한테 뭐 이렇게 처음에 63만 주, 126만 주, 그리고 51만 주인데 이 크레아진 지대자는 2006년도 정도에 생긴 복지재단이에요. 복지재단은 50% 넘기면 5%까지는 세금 안 내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거 아니겠죠? 5% 그냥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재단이 저쪽에 아직도 용인인가요? 거기 아직 뭐 매년 자료 공시를 하거든요. 복지재단 우리 복지법인은 우리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공익법인 공시라고 해서 오른쪽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이런 거 다 조회해 볼 수 있어요. 누가 출연을 했는지,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재산 보유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나오는데 어쨌든 여기 크레아진 복지재단에 50만 주를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증여 주수가 240만 주고 세금 안 낸 거 50만 주 빼면 190만 주 세금을 냈습니다. 증여세를 사전에 냈고요. 여기 배영수라는 분은 여기에도 한 번 받고 여기에도 또 한 번 받았는데 요 느낌 안 좋죠 이거. 요거 느낌. 요거 한 식구예요. 요 네 사람 한 식구. 자, 그래서 주가를 보면 얘가 처음에 4,900원에 상장해서 바로 한 달, 두 달 있다가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주식반을 좋아하는 4,900원 상장해. 공모가 4,900원인데 첫날에 한 10,000원 정도, 한 9,000원 정도 샀다가 계속 떨어진 거예요. 자, 2003년도까지 이게 2003년에 했는데 계속 떨어졌어요. 슬픈 일이죠. 2년 동안. 근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2003년부터 주식시장에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가 대세 상승기예요. 대세 상승기인데 얘는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식 투자 해보신 분 중에 혹시 주식 담당자한테 전화해 보신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증권업계에 있었는데 그렇게 주담들, 주식 담당자를 주담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애널리스트 할 때 주담들을 만나보면 주가 떨어지면 난리 난대요. 회사가 또 안 돌아간대요. 막 사방에서 전화 와가지고 일을 못 한대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내가 생각에 그분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냥 손톱깎이 도랑부통 잘라서 손톱깎이나 만드셔야 되는 분들인데 이거 괜히 코스닥 상장에 되게 괴로웠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렇고요. 근데 요 세 번에 걸쳐서 증여를 했어요. 상당히 높은 가격에 다 증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그냥 참고사항으로 우리 상장 주식은 상속 개시일 2개월, 상속 개시일 2개월, 합산 4개월 평균 주가를 가지고 상속 개시 시점의 주가로 계산하고요. 우리 비상장 주식은 그냥 상속 개시일 현재 순손익가치, 순자산가치, 가중평균에서 계산합니다. 그렇게 들어가고요. 주가 동향도 제가 다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 증여 시점에 또 주가도 또 알아야 되잖아요. 아까 이 그림을 기초로 해서 제가 또 한번 대충 평균가를 한번 내봤어요. 내봤더니 뭐 15,000원, 15,000원, 13,000원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참고로 그러면
그냥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서 이게 이제 상속 개시점이 한 9,300원 정도였거든요. 그냥 보충적 평가 방법에서 계산하니까 이 주가가 얼마냐면 엄청 쌌어요. 여기 114억밖에 안 돼. 주가가 액면가 500원짜리 1,000원. 그러니까 10,000원이죠. 우리 액면가 5,000원짜리 10,000원인데 114억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아까 85만 중 하면 뭐 그 얼마 되겠어요? 이거? 얼마 안 돼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상당히 사실은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회사의 상황. 그리고 적자가 연속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평가하려면 이게 이번에 이제 우리 중소기업은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서 중소기업은 할증 평가를 하지 않도록 바뀌었어요. 개정안이 남았는데 어쨌든 이거 하려면 이게 최대주주 할증 평가 계산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 법이 있었으니까. 근데 최대주주 할증 평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2004년도부터 그 최대주주 할증 평가를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면제를 시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 얘가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최대주주 할증 평가를 받아서 30%를 가산을 해야 되고, 만약 중소기업이라면 30% 밑으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아니 이거 이제 할증 평가를 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본 거고, 그럼 그 당시에 중소기업은 어땠는지, 현재 중소기업 기준은 매출 1,000억, 1,500억 매출액 기준으로만 봅니다. 근데 과거에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납입자 봉급 80억 미만 이거로 따지는데 그 당시에 2003년도에 보니까 174명 54억이어서 다행히 중소기업에 해당이 됐어요. 그러면 중소기업에 해당이 됐고요. 이거 뭐야? 네, 어쨌든 중소기업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상속세를 또 계산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번에 상속세를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되게 이런 상속세 과세 표준 총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재산은 상속 재산가액이라고 세무적으로 표현하고요.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사전 증여 재산까지를 계산하면 이걸 상속세 과세가액이라고 하고 상속 공제를 제외하면 상속세 과세 표준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이 공제를 받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공제. 그래서 뭐 공제 있는데 이거는 그냥 뒤에 간단히 한마디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얘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50만 주 그거는 사전 증여는 했지만 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건 제외시켰고요.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상속공제 관련해서 잠깐 또 딴 길로 새네요. 우리 상속공제 관련해서 이거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짚고 갑니다. 기초공제 2억 그리고 1인당 상속인 1인당 5천만 원씩 그거와 일괄공제 5억과 비교해서 더 큰 것을 내가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받을 수 없다는 거고요. 배우자 공제는 상속 지분에 계산한 거하고 내가 배우자가 하나도 안 받았어요. 상속 지분으로 계산하니까 30억, 27억이 나왔는데 내 배우자가 하나도 안 받으면 적용받지 못합니다. 실제로 받은 것이 상속 지분 한도 내에 있어야 받는 거고요. 그리고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게 없고 받을 재산도 없어도 기본 배우자 우리 와이프가 살아있으면 5억은 그냥 공제해줍니다. 우리가 그래서 뭐 10억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일괄공제하고 배우자 공제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속공제 종합한도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재산을 전부 다 증여를 했어요. 근데 2년 있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세금 계산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연락에 세금 냈는데 또 이 세금도 또 내야 되는데 거기에서 미리 다 증여를 해버리면 상속공제리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금이 생각보다 예기치 않게 많을 수 있는 더 낼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지더라. 그래서 그것도 잘 전략적으로 계산해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딴 데로 샜는데 어쨌든 아까 사전 증여한 거 주가를 가지고 계산을 해봤어요. 첫 번째 96억, 두 번째 197억, 나중에 70억 해서 쭉 계산해서 여기 이제 아까 상속인이 제가 말씀드렸죠. 상속을 두 사람이 했는데 하나는 김진규는 아들이고 요 배용수는 아까 얘기하는 여기서 열심히 배용수가 대체 배용수가 누구냐?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 해서 세금을 제가 이제 기납부세를 한번 대략 그냥 제가 합리적인 추정을 통해서 계산해 봤더니 한 78억 정도를 100몇죠? 하여튼 요 주식을 증여하는데 증여세는 한 78억 정도 됐을 것 같다.
당연히 배용수는 또 한 번 들어갔으니까 합산 가서 다 계산한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한 80억 정도 세금을 냈더라, 사전증여로. 그래서 상속세를 계산해 보니까 주식만 가지고 사전증여 재산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상속세가 한 110억 정도 나왔어요. 110억 정도 나왔는데, 근데 2008년 6월에 중해홀딩스에 그 팔아먹었잖아요. 181억에 200만 주를 팔았어요, 우리 상속인들이. 그리고 이 111억 중에 아까 말씀드린 배용수가 또 사전증여도 받고 상속도 받았잖아요. 배용수가 내야 될 세금이 한 20억 됐어요. 요거 빼고 나면 한 90억 정도 세금 내야 되는데, 과연 그 90억 세금이 없어서 181억에 물론 팔았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지금 하얗게 되어 있는데, 자, 상속인들이 주식을 팔았어요. 상속인. 여기 20만 주, 뭐 2005년도부터 열심히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아까 이 크레아젠이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이 아까 배용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배용수 나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56년생인데 제가 이 크레아젠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 회사의 주가가 2003년도에 상장해서 헤매던 주가가 크레아젠을 인수하면서 폭등을 합니다. 이 크레아젠이 이 배용수 교수가 그 성대 지금 그 위생물학과 교수예요. 서울대 나와가지고 크레아젠이라는 회사를 그 대전에 차렸어요. 대전에 차려가지고 모여있던 회사인데, 이 회사는 수지장 세포라는 걸 이용해서 간암을 치료하는 뭐 기타 등등, 지금도 이 회사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 회사를 181억 주고 샀는데, 181억? 137억 주고 샀는데, 어쨌거나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에 주가를 한번 볼게요. 이 크레아젠 보면 2005년도에 인수했는데 137억에 인수했는데 다 이거 뭐 계속 나중에 보면 알지만 지금도 한 해에 30억씩 적자 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바이오 벤처들이 다 상태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부는 뭐 1조, 2조씩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바람에 따라서 이거 넘어가고요. 여기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돌돌돌돌돌 헤매든 게 크레아젠 인수하고 이 맥스 3만 원까지 갔어요. 근데 훨씬 여기 정말 좋은 가격에 잘 팔아먹었어요. 잘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또 증여도 하고요. 얼마에 팔았는지 다 나옵니다. 계산해 봤더니 25,000원에 팔고 25,000원, 24,000원, 거의 뭐 최고가에 거의 다 팔았어요. 그 파는 게 지금 토탈 몇 주를 팔았냐면, 여기 어디 갔어? 161만 주를 팔았네. 161만 주를 팔아서 340억을 조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규 회장이 갖고 계시고 열심히 팔았잖아요. 20만 주, 30만 주, 뭐 20만 주 열심히 팔았어. 이렇게.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또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이것도 뭐 아까 그 당시 또 세법을 또 찾아가 봐야 돼요. 그래서 또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중소기업은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그 시점이 2015년이면 10%였어요. 그래서 그 세금을 계산했더니 어쨌든 간에 세후에 300억 정도를 조달했더라. 조달을 해서, 그러면 이게 지금 이 김영규 회장이 열심히 주식 팔아먹은 것도 아까 우리 상속세를 계산할 때 얘는 뺐잖아요. 이것도 현금으로 뭐 어디 뭐 쓴 것도 없을 때 편찮으신 분이요, 정말 검소하신 분이 어디 쓴 데도 없었을 건데, 그래서 세금을 다시 한번 또 계산합니다. 다시 한번 그 팔아먹은 거 계산해 보니까 딱 170억이 나오더라고요. 억지로 껴 맞췄는지 하여튼 뭐 나왔어요. 어쨌든 그렇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TH홀딩스의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게 팔려났어요. 여기 2008년도에 중해홀딩스에 매각을 했고, 또 하나 일체 1년도에 TH홀딩스에 매각됐는데, 이 TH홀딩스에 매각됐는데 여기 보면 양수자가 여기 TH홀딩스 김상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상무예요. 그리고 주소가 똑같아요. 그걸 67원에 기왕에 이제 중해홀딩스 때 팔았다가 TH홀딩스가 67억에 사왔어요. 이 회사에 우리 크레타를 보면 김상무, 김상규, 김진규, 자, 여기 사위, 아들, 여기 배우자. 이 회사는 결국은 우리 3세븐은 다른 사람이 사간 게 아니고 상속인들이 충분히 자금을 조달해서 사갖고 갔어요. TH홀딩스 68억을 다, 아마 이것도 저기 아까 앞에 있는 주주들이 다 돈 내가지고 68억 이게 인수금액 그대로가, 그냥 TH홀딩스는 2억짜리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68억 그 부채밖에. 그래서
또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앞에 그림이 없었나 보다. 그 중간에 그 중해홀딩스에 팔아먹고 나서 37을 중해홀딩스에 팔아먹고 나서 그 전후에서 37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아까 그 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다 개인들이 인수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김정규, 김혜란, 김정기, 김상규 다 이게 아들, 딸들이거든요. 원래 이렇게 상장할 때 이렇게 많았던 땅이 상장하고 나서 흑백이 없어졌어요. 나머지 땅은 다 여기 대주들이 다 사갖고 온 거예요. 대주들이 이만큼을 다. 그 인수자금을 보니까 총 94억 들었다. 근데 이 사람들, 아까 300억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주식을 매각한 자금이 한 115억 되더라. 주식 팔아서 법인이 갖고 있는 땅을 다 사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37이 이제 37의 역사는 좀 복잡한데 잠깐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2008년 6월 8일 날 중앙선데이 신문기사 2008년 6월 8일이면 37이 중해홀딩스에 매각됐던 시점에 그 기자가 가서 쓴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상수회가 큰 부담이 된 게 맞는데 우리는 이게 참 불편하다. 그런 식으로 이용되는 게 되게 불편하다 했고 너무 조용한 회사라고 해서 텃밭에서 상추를 직원들이 텃밭에서 상추를 따다가 밥 점심을 먹고 다음날 다른 회사하고 축구대회가 있다고 축구를 한답니다. 그러면서 전날 직원주에서 김상무 사장이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그대로 간다고. 전혀 변화 없다.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뭐 상수세가 없어서 매각이 된 건지 그 팔려 다닌 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지금은 사실 썩 상태는 좋지 않아요. 썩 상태는 어쨌든 뭐 200억 정도 매출하다가 지금 한 100억대 매출, 140억대 매출을 지금 그래도 어쨌든 우리 손톱깎이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00년겨울 향해서 열심히 나가고 있고요.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김상우 지금 현재 사장이 이런 학력을 갖고 있고, 저는 그래서 교묘한 승계 전략이라고 저는 이걸 생각합니다. 이것도 전 아까 앞서 그 호반건설의 사례와 비슷하게 이것도 그냥 우연하게 이런 과정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누군가 밀착 관리하면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그걸 관리해 나갔으니까 이런 그림을 그린 거지 그냥 우연히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됐거나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업 승계는 절대 짧은 순간에 답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업 규모가 크면 관계사가 많으면 그래서 우리는 남과는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남들이 다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 이 37을 그게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누군가 관리했고 그런 파트너로서 우리 한경영전단에 우리를 선택해서 같이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어떤 전략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면서 다양한 전략들 다양한 전략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업체별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떤 전략을 세울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전략을 한 방에 보여줘서 답이 나오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는 대표가 바보가 아닌 한 그렇게 쉽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쪽하고도 다 비교하는데 그러려면 결국 우리가 그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경험과 이런 것들에 대한 다른 지식 이런 걸 갖고 있다.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뭐 기업 분할을 해주기도 하고 뭐 다른 법인을 사서 뭐 하기도 하고 신설 법인을 세워서 밀어주는 것도 우리가 같이 나가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게 어떤 가업승계 전략을 세우는데 어떤 초석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여기 이제 37을 그러면 37을 팔고 했는데 중해홀딩스가 37을 사고 나서 그 이름을 중해홀딩스로 바꾸고 그 중해홀딩스를 물적 분할해서 37을 띄어냈어요. 띄어내서 띄어낸 37을 그 TH홀딩스라는 그 회사에서 우리 그 상속인들의 만든 회사로 팔아넘긴 거죠. 그렇게 해서 팔린 거고요. 그러면 대차를 한번 계산해봤어요. 도대체 이게 남는 장사였나 손해보는 장사였나. 주식 장매매도 아까 300억 했다고 했고요. 장외매도 180억 그 중해홀딩스에 180억 주고 팔았고요. 부동산 다 94억 주고 법인 부동산 샀죠. 그리고 상수세 174억 내고 37 마지막에 67억에 인수하고 148억. 남는 게 148억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중해홀딩스 입장에서는
3세븐 인수하면서 131억, 181억 주고 3세븐 내가 60%니까 117억, 113억 손해가 났잖아요. 근데 과연 손해가 났을까요? 바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세븐이 크레아젠을 인수했어요. 130억 주고 인수했어요. 그리고 크레아젠 홀딩스가 3세븐하고 크레아젠을 자회사로 물적 분할을 통해서 3세븐을 만들고 크레아젠은 어차피 이것의 자회사였기 때문에 여기에 자회사로 됐고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나중에 중개시장이라는 이 중해제약그룹의 어떤 뭐 조그마한 매출 한 200억 내외 하는 20억 이익 나는 그 회사를 우회상장을 시켰습니다. 중해시장을 우회상장시키고 시작개발벤처 아까 137억 주고 산 거를 얘는 그냥 187억 주고 어쨌든 3세븐을 180억 주고 사면서 147억짜리를 같이 산 거잖아요. 신약개발벤처 그래서 인수해서 얘 중해신약이 지금도 얘도 뭐 현찮은데 주가는 깨서 얘 시가총액 몇 천억 돼요. 전에 손해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둘 다 양쪽 다 합이 다 맞아떨어지는 그런 전략이었다.